국제교육론 수강생 여러분, 오늘 2주차입니다. 2주차인데 사실 조금 순서를 달리해서 여러분 교재에 6장에 보시면 국제무역과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무역과 투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선 먼저 국제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국제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무역을 그러면 과거에 교육을 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활성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 국영무역, 즉 국가가 주도하는 무역이거나 또는 식민지 개발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상주의 하에서의 무역이 어떤 무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경제학자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유일한 경제학자 첫 번째가 바로 세계 최초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그리고 데이비드 리카르도. 아담 스미스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원래는 종교 철학자였었는데 그분이 국부론을 책을 쓰시면서 자유무역, 자유경제 체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초석을 깐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경제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그 흐름이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라고 하는데 고전학파는 그냥 시장에 놔두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국가가 하지 말고 시장 참여자들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방, 외교, 치안 등 기본적인 국가 업무만 하고 시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래는 그 참여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을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개입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최초의 경제학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바로 경제 체제가 바로 절대 생산비설입니다. 그 절대 생산비설을 오늘 배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세밀하게 공부한 부분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생산비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통 국제무역의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고전학파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즉 중상주의라든지 봉건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또는 절대생산비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부분,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을 조금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게 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또는 비교생산비론, 비교생산비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전학파의 경제적 이론의 좀 문제점 내지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무역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역을 통해서 쌍방의 이익이 생산되는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국제무역이론이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우리가 교환이라는 경제활동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게 아마 가장 효율적인 물건을 서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라면 그 경제의 기본을 국가와 국가 사이에 크게 확대한 것이 바로 국제교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고전적 무역 이론은 분업론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당 국가와 B당 국가 사이에 효율적인 재화 생산을 통해서 교환하는 것이 바로 국제 분업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국가 사이에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무역을 이 재화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명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국제무역 이론이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제경제학이라는 학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가 사이의 교환의 비율, 교환의 이점, 그 다음에 교환 과정 이런 것들이 국제무역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론이 그러하듯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100%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런 학문을 공부할 때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사결정 또는 어떤 교환의 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100%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보통 공부할 때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부분만 공부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무역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 한국이 수출 이득을 얻는데 그 이득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100% 설명할 수가 없겠죠.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는. 그래서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이 노동력에 대한 그런 임금이 싸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동력만 비교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력은 높아지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맨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고정적 무역이론은 가격적이고 가치적인 미시적, 아마 여러분들이 경제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 또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시경제학은 우리가 보통 개인, 기업, 국가 사이의 관계들, 그래서 좀 세세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비교한다면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거시적 분석, 그래서 거시는 그 나무들이 구성된 숲을 본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 분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타나는 무역의 결과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배울 고전학파 이론의 그 이론적인 뭐 결함 또는 부족함이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느 나라와 교역을 하고 어느 나라와 그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연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잡한 함수 관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내용을 배우시겠죠.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y의 결과치 하듯이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 사이에 교역을 했을 때 그 두 국가 사이에 누구에게 이득이 있고 누구에게 손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결과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60년대 이후부터는 기술, 그다음에 혁신, 이노베이션, 국제 경쟁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다양한 무역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동력의 질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인구 수라든지 또는 기술의 진보라든지 그래서 이 각각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연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뒤에서 또 간략하게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명한 영화죠.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 아마 뭐 안 본 학생들도 있겠지. 거의 다 봤겠죠. 이때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이 시기에 이런 체제, 뭐 왕이라든지 뭐 로한의 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라는 것은 가운데 예를 들어 왕을 두고 킹을 두고 그 양 옆으로 위아래로 바로 나이트 즉 기사들을 두죠. 과거에는 이런 정치 체제가 강력한 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나이트하고 왕 사이의 관계, 계약 관계 이게 바로 봉건제도죠. 왕은 기사에게 봉토를 주고 기사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중세의 봉건제도라고 하는데 강력한 정치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을 짓기, 어떻게 보면 큰 성주고, 왕도 이쪽의 기사들도 작은 성주고, 서로 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계약 관계가 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말라하던 이런 봉건제도 하에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절대 왕정, 즉 한 사람의 강력한 군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중상주의죠. 중상주의. 자,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런 그림들인데요. 절대 군주가 있고 이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있고 그 밑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관료제, 공무원 제도죠. 그리고 상비군, 늘 군인, 즉 항상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직업 군인이죠. 이런 직업 군인을 항상 유지를 하려면 무엇을 줘야 될까요? 그렇죠. 임금을 줘야겠죠.
그다음에 관료제를 활용하려면 임금을 주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막대한 국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막대한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중상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한다. 상업을 중시하는데 이 당시 경제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국가의 국부죠. 그 나라의 국부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나라의 국부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국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의 넓이, 그 인구수, 교육 수준, 아니면 사람의 인적 자원, 광물 자원, 지하 자원, 깨끗한 공기, 모든 것들이 다 국가의 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부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과 귀금속의 양이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금은 귀금속의 양이 많은 국가일수록 국부가 높아지고 국부가 세지는, 즉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은 귀금속의 양이 작다면 그 국가는 약소국 또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국력이 약해지는 결과가 온다. 이런 생각이 바로 중상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주의 하에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교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달러 또는 그죠? 유로화 이런 것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은, 귀금속을 주고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럼 금은, 귀금속은 바로 국가의 국부인데 그것들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국력이 약해지겠죠.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수입보다는 무엇이 많아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수출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중상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상주의, 그러니까 절대 왕정 하에서의 정치 체제는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의 권한은,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왕의 권한은 국민들이 개입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절대 군주가 또 두 가지 신흥 세력, 신흥 시민 세력과 기존의 과거의 영주들 또는 귀족들, 봉건 세력을 약간 이렇게 적대시하게 경쟁하게 만들었죠. 니네 세력 둘이 싸워. 나는 여기에 절대 군주로서 너희들도 이용을 해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나의 권한을 크게 만들 거야. 그때 나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관료제, 그리고 하나가 상비군. 그때 경제정책은 중상주의, 국가의 국부, 즉 금은 귀금속의 양을 늘리는 것이 핵심. 그리고 나에게 권한을 준 사람은 국민이 아닌 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배웠던 봉건제도를 지난 절대 왕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절대 왕정을 지켜주는 경제체제는 중상주의 체제 하에서의 국제 교역은 수입은 좀 줄이고 수출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경제 논리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상주의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나라 두 나라를 꼽아보세요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과 프랑스가 있겠죠.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협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항상 아웅다웅 싸움을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중상주의 국가 중에 영국을 대표했던 이 그림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중상주의의 대표적인 여왕이고요. 그러면 그런 각국의 왕들을 좀 확인해 보면 그래서 그림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죠. 바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중상주의 시대의 왕이었던 루이 14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왕이라는 표현도 쓰죠. 태양왕 루이 14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에스파니아, 네덜란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피트르 대제, 예카테리나 여제, 요제프 2세, 프리드리 이런 것도 다 외우는 거는 세계사 시간이고요. 우리는 이런 시기에 대표적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 정도의 왕들이 가장 핵심적인 중상주의 시대 때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왕들이었구나. 그러면 이 중상주의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국가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금은 귀금속의 양으로 받고,
수입보다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수입은 억제했고 그러다 보면 가장 대표 영국과 프랑스는 교육할 양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래서 이 당시부터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라 함은 원재료를 확보하고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만든 최종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출 그 대상지를 확보하는 것들이 바로 이 중상주의 절대왕정의 바로 핵심인 바로 식민지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과 정치 정책 또는 그 상황들이 계속 맞물려 가면서 국부를 늘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국가의 이 절대 왕정 시기의 이 국가들의 해외 진출과 맞물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이 절대 왕정 배경 하에서는 이 주로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상, 보호 관세, 우리가 이제 보통 다음 주 정도에 배울 관세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관세인데 바로 보호 관세니까 그 국가의 산업 내지는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들어오는 재화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관세이고 근데 그게 바로 산업의 보호, 일자리의 보호 그렇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보호관세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경제 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완벽하게 개인의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 간섭하고 통제하는 그렇죠. 국가 통제 부분 그리고 자, 노동자의 임금 이 임금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금을 사회에서 결정하는 그 시장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둘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장 임금이 낮은 사람들, 낮은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일정 부분 가격을 이상을 주라고 하는 최저임금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관세를 배우면서 그래프를 통해서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국가의 그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임금을 낮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되면 그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라는 어떤 국가적 노동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인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그러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의 통제. 그렇죠? 가장 핵심은 요즘 저녁에 있는 삶. 그래서 52시간 근무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52시간을 통해서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52시간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적어도 이 정도 부분의 여가 생활 또는 좀 여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시간의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통제는 최근의 복지정책 정도의 개념이고요. 과거에는 절대주의 시대에서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국부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상주의 초기와 좀 뒤로, 그러니까 말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상주의 초기, 그래서 16세기, 18세기 유럽 제국에서 실시된 경제 정책으로서 화폐 종시, 외국 무역의 존중, 제조업의 보호, 한마디로 국부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중상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초기에는 바로 중금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중금주의, 금을 또는 재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국가로 들어오는 금의 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지 나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억제, 수출 장려가 있겠죠. 그래서 한 나라의 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금은 등 자금의 양에 있다. 따라서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과 영국 사이에 분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아편전쟁으로 나타났고 1840년 아편전쟁. 그 결과 뭐 홍콩 조차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영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의 식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식물은 한마디로 영국의 바로 차,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찻잎이죠. 그렇죠? 녹차 아니면 뭐 홍차 이런 찻잎이고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원하지 않았지만 영국이 강제적으로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수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게 바로 양귀비를 그렇죠? 가공한 아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왜 발생을 했을까요? 이런 전쟁들은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수입을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찻잎도 수입을 하고요. 그럼 그 차를 마실 수 있는 도자기, 그렇죠? 도자기, 그릇들도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수입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은을 줘야 되는데 너무 중국으로 가는 은의 양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물건을 그렇게 많이 수입하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영국은 인도를 비롯한 식민지에서 만들어낸 아편을 중국에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양의 그런 아편을 수출하면서 영국은 엄청난 수출 이득을 얻게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아편 그러니까 수출한 영국에게 억제를 요청을 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였고 그것이 무력으로 충돌한 것이 바로 1840년 아편 전쟁이었고요. 그 결과로 청나라는 엄청난 양의 전비도 배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곳의 항구도 개항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때부터 청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상주의 초기에는 국가의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금의 소유량을 늘리겠다. 바로 중금주의 정책을 폈다면 이제 중상주의 뒤에 가서는요. 그래, 금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무역의 차액이다. 무역의 차익이란 것은 수출한 양과 수입한 양의 비교. 그래서 수입한 양보다는 수출한 양을 크게 늘린다면 우리의 국부가 그만큼 커질 것이다. 보통 거래는 이렇게 하죠. A란 나라가 100을 수출했고 B란 나라가 A란 나라부터 80을 B란 나라가 A에게 80이란 양을 수출을 했다면 A란 나라는 수출량은 100, 수입량은 80. B란 나라는 수출량은 80, 수입량은 10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익만 B란 나라가 더 많이 수입을 했으니까 A란 나라에게 20만큼만 주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무역의 차익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상주의 초기에는 중금주의 정책, 그죠? 금을 무조건 확보하려고 싸우고 식민지 개척하고 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말기에 가서는 우선 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생각 자체가 수입보다는 수출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은의 양을 늘리고자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는 이제 산업보호정책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산업보호정책이라 함은 유치산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유치산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산업이지만 뒤에 가서는 뭐 20년, 30년 뒤에 가서는 그 산업 자체가 핵심적인 소재산업 내지는 핵심적인 중추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나 조금 보호해 줌으로써 나중에 전략적으로 중요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산업, 그 산업을 유치산업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유치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자 무슨 방법? 그렇죠. 관세라는 방법으로 보호하겠다. 이게 바로 독일의 경제학자 프레드리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유치산업보호론 하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노동경제계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산업보호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또 유치산업보호론과 그렇죠?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대한 내용을 배울 시간이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치산업보호, 그렇죠? 유치산업보호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